결혼 3년 차. 우리 부부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2층짜리 타운하우스. 대출이 조금 끼어 있긴 했지만 10년 동안 내가 악착같이 모은 돈과 친정의 지원으로 마련한 온전한 내 명의의 집이었다. 남편은 쥐꼬리만 한 월급에 모아둔 돈도 없었기에 혼수가전 몇 개를 채워 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래도 나는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으니까. 이사 첫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짐을 나르는 와중에 남편이 2층 구석방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여보, 잠깐만. 저 방은 짐 넣지 마.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왜? 저 방은 창고로 쓰기로 했잖아. 짐 넣어야지. 아니, 내가 서재 겸 창고로 쓸 건데 나만의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 당신도 알잖아. 나 예민해서 일할 때 누가 들어오면 집중 못하는 거? 저 방만큼은 절대 들어오지 마. 청소도 내가 알아서 할게. 약속해줘. 평소 사람 좋게 허허실실 웃던 남편이 그 방 얘기만 나오면 정색을 하며 안색을 바꿨다. 나는 좀 의아했지만 남자들도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남편은 그날 당장 도어록 기사를 불러 그 방에 최고급 디지털 도어록을 설치했다. 안방에도 없는 도어록을 창고 방에 달다니 유난이다 싶었지만 터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부터 집안에서 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을 먹지 않고 출근한다. 퇴근해서 저녁을 차리려고 냉장고를 열면 분명 어제 꽉 채워두었던 반찬통들이 눈에 띄게 비어 있었다. 새로 담근 김장 김치가 반폭이나 사라져 있고 주말에 먹으려고 사둔 삼겹살 한 근이 감쪽같이 없어지기도 했다. 여보, 당신 낮에 집에 왔었어. 고기 먹었어? 아니. 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는데? 당신이 먹고 까먹은 거 아니야? 남편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건망증이 심한 편도 아닌데 이상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소리였다. 내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천장 위. 그러니까 2층 복도 쪽에서 쿵. 쿵 하는 둔탁한 발소리가 들렸다. 쥐라고 하기엔 너무나 묵직한 소리였다. 여보, 위층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도둑 든 거 같아. 내가 불안해하며 말하면 남편은 과할 정도로 화를 냈다. 도둑은 무슨? 이 동네가 얼마나 안전한데? 층간 소음이겠지? 옆집 소리가 울리는 거야? 신경 끄고 자. 남편의 반응이 수상했지만 나는 설마 하는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잠자리에 들곤 했다. 하지만 그 설마가 내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사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생리통이 심해 약을 먹고 일찍 잠들었다. 한참을 자다 극심한 갈증에 눈을 떴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옆자리를 더듬어 보니 남편이 없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거실로 나가려던 찰나 2층 계단 쪽에서 소곤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우, 답답해 죽겠네. 그녀는 잠도 없나 봐. 새벽까지 TV를 쳐보고 지랄이야. 쉿,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 다 쫓겨나. 찬장 뒤져봐. 라면 남은 거 없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도둑. 아니. 도둑치곤 너무나 일상적인 대화였다. 게다가 목소리가 낯익었다. 쉰 목소리의 노파와 걸걸한 남자 목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부엌 구석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 소리는 남편이 절대 출입 금지라며 잠가두었던 그 서재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도어록이 열려 있었고 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틈을 보이며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희미한 휴대용 가스버너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훅 끼쳐오는 냄새. 퀴퀴한 노인 냄새와 라면 냄새. 그리고 파스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확인해야 했다. 하나, 둘, 셋. 벌컥. 문을 열어젖혔다. 누구세요? 내 고함 소리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 역시 얼어붙고 말았다. 창고라던 그 방에는 킹사이즈 매트리스와 옷가지들.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러닝셔츠 바람으로 라면 냄비를 들고 있는 시아버지.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다리를 뻗고 누워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옆에서 낄낄거리며 만화책을 보고 있던 백수 시동생. 남편의 가족. 시댁 식구들이 내 신혼집 2층 방에 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라면 면발을 입에 문 채 나를 쳐다보며 젓가락을 툭 떨어뜨렸다. 며느리. 아. 나는 나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비명 소리에 1층 안방 화장실에서 남편이 팬티 바람으로 뛰어 올라왔다. 화장실에 간 게 맞긴 했더군. 여보. 무슨 일이야? 남편은 열린 방문과 그 안에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보고는 사색이 되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설명해. 어머님 아버님이 왜 여기서 나와? 도련님은 또 왜 여기 있고? 남편은 내 앞을 막아서며 더듬거렸다. 여보,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 나 몰래 시댁 식구들을 내 집에 숨겨놓고 사는 게 사정이야? 자초지종은 기가 막혔다. 시부모님이 하시던 식당이 망하고 보증금까지 다 까먹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것이다. 남편은 장남으로서 차마 부모님을 찜질방에 보낼 수 없어. 내가 출근한 틈을 타 몰래 이삿짐 트럭에 그들을 싣고 들어왔던 것이다. 무려 한 달 전. 우리가 이사 오던 바로 그날에. 딱 한 달만. 한 달만 있으면 전세 구할 돈 생긴다고 해서. 너 알면 싫어할까 봐 몰래 모신 거야? 남편이 비굴하게 변명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들켰으니 차라리 잘 됐다는 듯 당당한 태도였다. 야, 너 말 다 했냐? 시부모가 갈 데가 없어서 아들 집에 좀 얹혀 살았다. 그게 죽을 죄냐? 며느리라는 게 시부모 모실 생각은 안 하고 도둑 취급을 해. 적반하장이었다. 어머니, 여기가 아들 집이에요? 제 집이에요. 제 돈으로 산 제 명의 집이라고요. 당장 나가세요. 못 나간다. 갈 데가 없는데 어딜 가? 내가 정 내보내고 싶으면 우리 전세금이라도 내놓든가. 시어머니는 아예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배를 깠다. 시동생은 한술 더 떠서 코를 파며 거들었다. 형수님. 기왕 들킨 거 저 그냥 1층 손님방 쓰면 안 돼요? 여기 셋이서 자려니까 좁아 터지겠네? 에어컨도 없고.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왔다. 이 사람들은 내 집을 무료 급식소나 쉼터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에서 내 음식을 훔쳐먹고 내 전기를 쓰면서 나를 기만하고 있었다. 남편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빌었다. 여보, 제발. 일주일만 참아줘.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일주일. 웃기지 마.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핸드폰을 꺼내 들자 시아버지가 내 손목을 탁 쳤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금이 갔다. 어디 시애비 앞에서 경찰을 불러. 독한 년. 너 오늘 나 죽이고 경찰 불러라. 시아버지의 폭력적인 태도에 나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꼈다. 이들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내보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깨진 핸드폰을 주워들고 차갑게 말했다. 좋아요. 안 나가시겠다 이거죠? 그럼 저도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나는 그 길로 1층으로 내려와 지갑과 차 키만 챙겨 집을 나왔다. 뒤에서 남편이 겨보. 어디가? 하고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시동을 걸며 나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새벽 4시였지만 상관없었다. 네, 김 소장님. 접니다. 저번에 견적냈던 전체 리모델링 공사요? 오늘 아침 7시부터 바로 시작해주세요. 네, 가장 시끄럽고 가장 먼지 많이 나는 철거 작업부터요. 동이 트기 무섭게. 오전 7시 정각이 되자마자 집 밖에서 덤프트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쿠광쾅쾅.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자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지진이 난 줄 알고 기겁하며 일어났다. 뭐야. 전쟁 났어. 곧이어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통째로 뜯겨나갔다. 안전모와 마스크를 쓰고 해머를 든 건장한 인부 5명이 흑투성이 군화를 신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철거 시작합니다. 위험하니까 다들 비키세요. 물건 파손돼도 책임 안 집니다. 인부들은 거실 바닥에 강화 마루를 빠루 쇠지렛대로 뜯어내기 시작했다. 드르륵. 콰직, 나무 쪼개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고 시멘트 먼지가 폭풍처럼 피어올랐다. 시어머니가 인부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다. 아니, 사람들이 미쳤나.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안 나가? 작업 반장님은 귀찮다는 듯 팔을 뿌리치며 말했다. 집주인 사모님이 오늘부터 전면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오더 내리셨습니다. 공사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경찰 부릅니다. 아줌마, 비켜요. 그때 현관, 기었던 구멍을 통해 내가 들어갔다. 최고급 호텔 가운에 선글라스를 낀 채였다. 어머니.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이 집 구조가 맘에 안 들어서 싹 뜯어 고치려고요. 바다, 천장, 배관, 화장실까지. 공사 기간은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럼 우린 어디서 자라고? 글쎄요. 공사판 먼지 구덩이에서 주무시든가. 아니면 나가시든가요? 전 호텔 스위트룸 예약해놔서 걱정 없거든요. 수고하세요. 나는 인부들에게 눈짓을 했다. 반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해머를 들고 1층 화장실로 향했다. 와장창. 화장실 문짝과 변기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시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으악. 형수님 진짜 미쳤어요. 나 똥 싸고 있었다고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도련님. 거기 계셨어요. 문짝 떼어내니까 시원하고 좋죠? 냄새도 잘 빠지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소장님께 미리 일러둔 특별 주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소장님. 2층 창문 샤시도 싹 다 떼어주세요. 환기가 아주 잘 되게요. 그날 저녁. 집은 폐가나 다름없는 꼴이 되었다. 현관문도 없고, 거실 창문도 없고, 방문도 다 뜯겨나갔다. 뻥 뚫린 창문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불빛을 보고 몰려든 모기와 나방떼가 집 안을 점령했다. 남편이 내 호텔방으로 찾아와 빌었다.
무릎이 다 까진 채였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공사 좀 멈춰줘. 부모님 다 병나시겠어. 모기 때문에 한숨도 못 주무셨대.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대꾸했다. 어머, 그럼 나가시면 되잖아. 누가 거기 있으래? 발목에 쇠사슬이라도 묶어놨어. 갈 데가 없다잖아. 돈이 없다고. 그럼 당신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모시고 나가. 내 집에서 내보내기만 해. 그럼 공사 멈춰줄게. 내 신용등급 알잖아. 대출 안 나와. 그럼 당신도 거기 가서 효도해. 여기서 얼쩡거리면 당신 카드도 정지시켜 버릴 거야. 나는 남편을 문전박대하고 호텔 방문을 잠갔다. 호텔방에서 스마트폰으로 CCTV를 확인했다. 공사를 시작하며 CCTV도 4K 고화질로 바꿨다. 집 안 꼴은 가관이었다. 시부모와 시동생. 그리고 쫓겨난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마치 난민촌 같았다. 화장실 문이 없으니 보리를 볼 때마다 우산을 펴서 가리고 싸야 했고 그 소리와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시어머니는 텐트 안에서 악을 쓰고 있었다. 독한 년. 천벌 받을 년. 내가 여기서 죽어서 귀신이 될 거야. 절대 못 나간다. 옥이었다. 며느리한테 지기 싫다는 그 가짜는 자존심. 좋아, 끝까지 해보자 이거지? 나는 스마트폰 앱을 켰다. 요즘은 IoT 시대라 수도와 전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수도 밸브, 잠금. 전기 차단기, 오프. 집안에 불이 팟하고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뭐야? 불 꺼졌어. 물도 안 나와. 이제 문명의 혜택은 끝났다. 야생에서의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물과 전기가 끊기자 집은 급속도로 지옥으로 변했다. 물 내릴 물이 없어 변기는 오물로 가득 찼고 그 악취가 온 집안을 진동했다. 씻지 못한 네 사람의 땀냄새와 발냄새가 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냉장고가 꺼지면서 안에 있던 음식들은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배고픔과 악취. 그리고 모기떼의 공격.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백수 시동생이었다. 아, 진짜 못해 먹겠네. 엄마, 나 그냥 나갈래. PC방 가서 잘 거야. 시동생이 주섬주섬 짐을 쌌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말렸다. 이 썩을 놈아. 여기서 나가면 지는 거야. 며느리한테 집 뺏기고 싶어. 아, 몰라. 형수가 이겼어. 난 똥 냄새 맡으면서 더는 못 살아. 시동생은 엄마를 뿌리치고 나가버렸다. 남편도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엄마, 우리도 나가자. 제발. 나 회사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이러다 진짜 병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독종이었다. 바퀴벌레 같은 생명력이었다. 안 된다. 내가 이 집며느리 혼수해올 때부터 알아봤어. 내 돈 뜯어먹으려고 작정한 년이야. 내가 여기서 버티면 지가 어쩔 거야? 공사. 며칠 하다가 말겠지? 그들은 텐트 안에 촛불을 켜고 컵라면을 생으로 부숴 먹으며 버텼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 이 정도로는 안 나간다면 생화학전을 벌이는 수밖에. 나는 특수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집에 바퀴벌레랑 쥐가 너무 많아서요. 훈증 소독, 연막 소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하얀 연기 꽉 차게 피우는 거요. 사람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아주 독하게요. 집안에 사람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팍팍 터뜨려주세요. 다음 날 오후. 방독면과 방호복을 입은 방역업체 직원들이 집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손에는 연막탄이 들려 있었다. 피슈. 하얀 연기가 거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매캐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화생방 훈련보다 더 독한 연기였다. 텐트 안에 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기침을 하며 뛰쳐나왔다. 콜록. 콜록. 뭐야 이거. 불났어. 사람 살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연기 속에서 그들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찾았다. 하지만 창문도 문도 없는 집안은 연기가 빠져나갈 곳 없이 그들을 가두고 있었다. 으아. 살려줘. 눈 매워. 매캐한 소독 연기가 집안을 가득 메우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연기를 뚫고 마당 잔디밭으로 기어나왔다. 셋 다 눈물 콧물 범벅에 그을음까지 뒤집어 쓴 꼴이 영락없는 피난민이었다. 나는 마당 벤치에 다리를 꼬고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어머, 아직도 안 가셨어요? 방역 끝났으니까 이제 바퀴벌레는 박멸됐겠네요.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며 삿대질을 했다. 너 시부모를 훈제 구이로 만들 셈이냐? 천벌 받을 년. 독한 년. 천벌은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주인 행세한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독한 걸로 치면 어머니 발냄새가 더 독하던데요. 집 안냄새 빼려면 한 달은 환기해야겠어요. 나는 옆에 놓아둔 서류 봉투를 남편 앞에 툭 던졌다. 자, 선물. 이거 쓰고 나가. 이혼 소장이었다. 위자료 청구는 안 할게. 대신 재산 분할도 없어.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내 명이니까 숟가락 얹을 생각 꿈도 꾸지 마. 몸만 나가. 남편은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내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당장 모시고 나갈게. 찜질방이라도 갈게.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할게. 제발 이혼만은? 이미 늦었어. 내가 당신이랑 산 1년보다. 저 벌레들 내쫓으려고 공사한 3일이 더 행복했거든.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지? 내 카드 훔쳐서 어머니 용돈 드리고 시동생 게임비 대준 거.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끼어들었다. 그래. 이혼해. 내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독사를 데리고 사냐? 위자료 내놔. 이 집값 반 내놓으라고. 3년 살았으면 기여도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코웃음을 치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남편이 친구와 통화했던 내용이었다. 아, 와이프가 집 산 거. 그거 내 돈 10원도 안 들어갔어. 다 처가댁 돈이지. 난 몸만 들어간 거야? 땡 잡았지 뭐. 시어머니의 입이 떡 벌어졌다. 들으셨죠? 기여도 0원. 그리고 남편이 제 명에 도용해서 대출받아 쓴 돈. 그거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소송 갈까요? 그럼 아드님 감옥 보내고 시작하죠. 감옥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아들 전과자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 결국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내 집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떠난 뒤 나는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박차를 가했다. 어차피 다 뜯어낸 김에 최고급 자재를 써서 모던하고 럭셔리한 하우스로 재탄생시켰다. 1억 가까운 리모델링 비용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한 달 뒤. 공사가 끝나자마자 나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전원주택 급매. 인테리어 최상. 즉시 입주 가능. 집은 내놓자마자 팔렸다. 리모델링 덕분에 집값은 샀을 때보다 2배나 뛰었고 나는 시세 차익으로만 5억을 남겼다.
기생충들을 쫓아내려던 공사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나에게 돈방석을 안겨준 것이다. 이사 가는 날, 남편이 찾아왔다. 노숙자 꼴이었다. 여보, 집 팔았다며? 돈 많이 남았다며? 나 조금만 줘라. 엄마가 그날 연기 마시고 병나서 누웠어. 병원비가 없어. 병원비. 나한테 기생하다 쫓겨난 게 병이야? 그건 불치병이라 약도 없어. 그리고 우리 남남이잖아. 누구세요? 나는 이삿짐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참, 내가 쓰던 가구들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대문 앞에 내놨어. 필요하면 주워가. 침대랑 소파. 당신네 식구들이 쓰던 거라 더러워서 버리는 거야? 그게 내가 주는 마지막 혼수야. 남편은 대문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보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1년 후. 나는 도심의 뷰 좋은 고층 아파트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더 이상 2층에서 쿵쿵대는 소리도, 냉장고 음식이 사라질 걱정도 없다. 가끔 동네 친구들을 통해 소식이 들려온다. 남편은 결국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시장통에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내쫓았다며 욕을 하고 다니다가 오히려 아들네 신혼집에 어녀 살려던 주책바가지 할망구라고 소문이 나서 망신만 당했다고 한다. 시동생은 여전히 PC방을 전전하며 산다고 했다. 그들은 보증금 500짜리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서 서로 내탄일하며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한다.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나는 와인잔을 들고 통유리 넘어 야경을 내려다본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 집을 산 것도, 돈을 번 것도 아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던 해충들을 과감하게 박멸한 것이다. 방역은 완벽하게 끝났다. 내 구역은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청정할 것이다.